이제 6월 중순인데요. 올해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것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읽은 책들,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사심이 담길 수밖에 없지만 피난처랑 이성과 감성, 이선 프롬, 식스 웨이크, 제인 오스틴의 책장, 에코의 폭풍, 순수의 시대, 듣기의 윤리, 이 정도가 확신을 가지고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책들이었고, 그렇게 취향이 아니라서 읽고 싶지 않으면 하차를 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별 5개 만점 중에 별 3개 줄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수의 시대에서 예전에 읽었을 때 가장 매력적이다? 좀 관심이 가고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던 캐릭터가 메이 웰랜드라는 캐릭터였는데, 이번에 다시 읽었을 때도 저는 메이에 대해 관심이 가더라고요. 약혼자인 뉴랜드의 시선에서 메이를 보면 굉장히 잘 훈련받은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여성이에요. 이 시절에 이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서 여성이라면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신사라면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 관습, 예의 범절 같은 것을 굉장히 잘 지키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메이를 보는 뉴랜드, 자신의 약혼자인 메이를 자신이 이렇게 일깨워줘야 한다 라는 식으로 분명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메이를 자신이 이끌어야 하는 존재처럼 여기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생각도 있고 감정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경험이 없어 보이는 그녀의 태도에 새삼 경탄했다. 그 뉴랜드도 스스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깨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메이가 그렇게 수동적이고 인형 같은 인물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반부에 가면 그 뉴랜드와 앨런 사이의 관계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잘 이뤄내거든요. 다만 그것을 마치 없는 일인 것처럼, 일어난 적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절대 입 밖으로 발설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데, 그런 캐릭터가 신경이 쓰여요. 교육받은 대로 잘 체득하고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소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이는 상류층 사회에 굉장히 순응하는 인물인데, 그런 인물들이 저는 뉴랜드보다는 더 궁금해지는 캐릭터들이고 메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 영화 보기로 했는데 까먹고 아직도 안 보고 있네요. 아직 있다. 이성과 감성. 제가 생각하기에 제인 오스틴 세계관에서 결혼해야 하는 상대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엘리너 대시우드를 고를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성숙하고 인내할 줄 알고, 상대가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든 나를 은연중에 무시하든 선을 넘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인물. 여기서 엘리너가 친오빠는 아니지만 오빠가 있는데 그 인물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재산, 돈, 그거밖에 안 보는 인물이거든요. 엘리너에게 관심을 보이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배경만 보고 너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결혼을 예상을 하면서 무리한 말을 하는데, 그거를 엘리너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에 침묵하면서 성숙하게 무시를 합니다. 안정형이라고 말하는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른다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과 감성에서 가장 빌런이라고 한다면 대시우드 부인, 그리고
페러스 부인 등등을 얘기를 할 텐데, 그 캐릭터들은 확실히 빌런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면 엘리너의 오빠인 대시우드 씨는 그냥 악 그 자체 같아요. 왜냐면 사람 같지가 않고, 대시우드 부인은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재산을 친동생도 아닌 친어머니도 아닌 그 가족들에게 재산을 이렇게 나누는 게 싫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시우드 자기 남편에게 자꾸 줄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거슬리는데, 이 남편은 그거를 다 곧이곧대로 믿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뇌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은 대시우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빼먹을 수 없는 에코의 폭풍. 분명 호불호가 갈릴 결말인데 저는 좋았고, 처음에는 좀 정리가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결말이라서 저는 좋았거든요. 이것을 끝으로 이제 오펠리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오펠리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4권의 분량을 다 읽고 나서야 오펠리가 겪어야 했던 일부분인 거고, 이제 그 앞으로 오펠리의 인생에 많은 것이 펼쳐지겠다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결말이었고요. 당연하게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걸 깨트리는 후반부가 있었는데, 단순히 작가가 뭐 반전을 위한 반전, 클리셰를 비틀기 위해 이런 진행 방향을 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작가가 원하는 바가 좀 명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이 될 만한 말을 안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두루뭉실한데, 그걸 왜 깨트렸는가가 저는 납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건 각자 느끼기 나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의 후기는 작품을 읽기 전에 읽는 거는 부지인 것 같아요. 차라리 다 읽고 나서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좋았던 후기든 나빴던 후기든 그것을 읽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면 오히려 더 손이 안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듣기의 윤리. 용량이 1분 남았어요. 여기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전 영상에서 나왔었지만 이 절대적 타자성이라는 개념이 재밌었고요. 네. 말할 수 없고 말하더라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언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투명한 수단이 아니다. 들리도록 말을 하기 위해서 수능해야 하는,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들리도록 말을 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신경 쓰지 않겠지만, 이 목소리가 어느 집단이든 누군가에게든 닿아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내가 순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를 들을 때 듣기의 윤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말들, 그 뒤에 숨겨진 말하지 못한 것,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번에 읽었던 마녀들이라는 책도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라는 말을 끝으로 소설이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언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니까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감상을 적으면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소설이 와닿는 게 없다 보니까 포기했고요. 여기에 번역 이야기도 조금 나오는데, 번역자들은 늘 이미 실패를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모든 번역에는 불가피한 좌절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번역된 소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 번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관심이 가는데요. 내가 이 작가의 글 자체, 그 원문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같은 문장이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텐데 나는 번역가가 재탄생시킨 한국어판의 그 작품이 좋은 걸까? 아니면 그 원문을 내가 읽더라도 이만큼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알 수가 없겠죠? 오만과 편견도 굉장히 많은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번역본이 새로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선영 번역가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제인 오스틴 번역을 하시면서 앤 카슨이 말하듯 문학적 텍스트의 의미에 닿으려는 불가능한 욕구 자체가 본질적으로 에러스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 문학은 활자뿐 아니라 행간에서 활짝 열린 무한한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그 가능성을 포착하려면 읽는 자의 정성,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이제 번역까지 해내는 시대에 다시 새롭게 번역을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어둔 메모는 작품은 하나고 그에 대한 후기가 수천 가지인 것처럼 번역본 또한 그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그 번역에 따라서 생겨나는 다른 후기들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재독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아닐까 뭐 그런 메모를 적었습니다. 어차피 한국 문학이어도 오독할 가능성이 많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굳이 번역을 한 번 더 거쳤다고 해서 그 번역가의 선택과 의지로 이루어진 번역본이 있지라 하더라도 나는 이 작가가 좋은 걸까? 이 번역가가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저는 원문을 읽을 수 없으니까요. 쓸모없는 생각이다. 이 에세이를 읽었을 때 읽기라는 것은 뭘까? 나의 읽기 능력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읽기라는 키워드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 시리즈에서도 이제 오펠리가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에 대해 매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펠리는 그 읽기 능력이 뛰어난 최고로 꼽히는 읽는 여자거든요. 이디스 워튼의 이선프롬이랑 피난처 같이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피난처가 더 재밌었고 이선프롬은 결국 자신이 거스를 수가 없는 거대한 힘인 운명 이런 것들에 의해 휘말리는 인물이라면 피난처는 그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들, 타고난 본성 이런 것에 도전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인 이선프롬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가족의 병 간호를 위해서 시골로 돌아와서 살다가 그 병간호를 해주었던 사촌과 결혼을 하는데요. 사랑 없는 결혼을 했고 가난한 삶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메티라는 젊은 여자아이가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그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되는데 이 결말 부분을 보면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오롯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엔딩인데 나의 삶을 이끄는 그런 운명에 휩싸인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 앞이었는지 동네였는지 무덤가를 가면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이선프롬이라는 옛 선조가 묻혀있는 묘비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나의 아내와 함께 차례가 오면 저렇게 똑같은 문구가 새겨진 묘비에 잠들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시로 떠났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온 이선프롬이 결국 자신의 했던 결과를 다 짊어지고 조금 더 불행해진 삶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약간 잔인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생각이 났고, 그리고 피난처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케이트가 자신의 약혼자에게서 치명적 도덕적 결함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결혼을 하는데요. 내가 떠나도 결국엔 이 남자 때문에 다른 여자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거를 희생하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케이트가 결혼을 합니다. 이 뒷부분에 해설 있는데 해설을 읽으면 이게 본성이냐 양육이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케이트는 자신의 아들이 타고난 본성, 그런 도덕적 결함을 자신의 양육을 통해서 그것을 제어하고 관리하려고 했던 거죠. 피난처가 훨씬 재밌었던 건 케이트라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과보호적인 비정상적인 모습, 그리고 딕의 여자친구인 버니가 보이는 두 여성이 마주하는 장면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두 소설은 정이 가는 인물은 딱히 없지만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흥미로운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피난처는 버니가 매력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니잖아. 그리고 제인 오스틴의 책장에 있었을 작가들을 소개하는 책인데, 인물을 한 명씩 조명해서 이야기하는 책은 해당 작품과 해당 작가를 알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책 치고는 재밌게 읽었고요. 읽으면서 얼마나 비평가들이나 언론들이 본인의 입맛에 맞게 해당 작가들을 추켜 세우고 장르의 한계로 밀어붙이고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중들은 이런 유명 인사들의 말 한마디에 휩쓸리겠구나. 나도 그렇겠구나.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소개하자면, 그 고전 작품을 보면 여성 주인공이 기절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가도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기절하는 것에 넌더리가 났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제인 오스틴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 알게 되어서 재밌었고요. 그 실제 제인 오스틴에 대한 성격, 그런 것들보다 그때 당시 사회적 인식에 맞게 조카인 제임스 에드워드 오스틴 리, 사람이 이제 회고록을 쓰고 그 덕분에 제인 오스틴의 명성이 조금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결국 제인 오스틴을 고독한 천재로 유리시켰다 라고 하면서, 마치 제인 오스틴은 그때 당시에 작가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홀로 태어난 진공 상태의 완벽한 천재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딨는지 못 찾겠는데요. 이 고전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들이 왜 그렇게 밥 먹듯이 기절을 하느냐. 여성이 그때 당시에 주체성을 갖지 못하니까 나 자신과 그 상황에서 단절을 시키는 거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 현실적으로 상류층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방법은 거의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상호 존중과 애정에 기반해서 배우자를 선택한 여성들은 그 자체로 돈과 지위를 위한 결혼을 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반기를 든 셈이었다. 그 여성들은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남편의 인품이 그의 수입보다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납작하게 퉁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은 결국 여자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잖아요. 레이디 수잔 빼고. 물론 무조건 좋은 남자라고 하기엔 결점도 가지고 있고 부족한 면모도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납작하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생존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한정된 식량과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살아남기 시리즈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도 좋아했거든요. 이것들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성이 자립해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한정된 삶의 가능성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고 이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인성이 괜찮고 약간의 재산도 있으면서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적어도 비호감을 주지 않는 얼굴 뭐 이러한 조건들과 함께 여성이 내가 사랑할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상대를 찾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물론 독신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존의 한 방식으로서 여성들이 결혼을 했는데 어차피 해야 할 결혼이라면 괜찮은 남자를 만나야 하니까 그런 맥락으로서 재밌어요. 책을 하나 빠뜨렸더라고요. 식스웨이크 얘기를 안 하고 끝내버렸는데 식스웨이크 이거는 정말 재미면에서 재밌게 읽었던 SF 미스터리 스릴러 밀실 살인게임 6명의 승무원 하나의 우주선 한 명의 살인자 이 작가분이 무르 레퍼티라는 분인데 게임 시나리오를 쓰셨대요. 그걸로 경력을 시작하셨는데 김보영 작가님도 게임 시나리오를 쓰셨다가 이제 SF를 쓰셨는데 게임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 SF를 잘 쓰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밀실 살인 게임이라는 문구처럼 우주선 안에서 이제 모든 승무원들이 살해를 당하고 이 사람들이 새롭게 클론으로 다시 깨어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소설 안에서 클론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죽어도 다시 새로운 몸으로 깨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린 아이부터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인의 몸으로 이전 삶의 기억을 전부 다 가진 채로 몸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데 몸을 계속 새롭게 바꿔서 지속할 수 있으면 사람에게 죽음이 없다면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될까? 물론 모두 클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겠고 만들어진 신체 그거를 가질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긴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몸이 늙으면 새롭게 다시 깨어나고 그렇게 계속 부자의 삶을 이어가면서 또다시 부를 축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한 박사는 한 삶에서는 뭐 의학을 공부하고 다른 삶에서는 다른 신체로 깨어났을 때는 다른 분야를 전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공부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배우는데 그렇게 배우면 학구열이 매우 높은 사람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클론이라는 삶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재밌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볼수록 사람은 죽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불멸의 삶은 주어져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더 강하고 인간에게 그런 가치가 있을까? 조금 회의적입니다, 저는.
명란 바게트. 어떤 책은 줄거리를 소개하고 어떤 책은 정말 제가 느꼈던 감상만 이야기했는데 영상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